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서, 그리고 순이 할매, 난 다음번에 어머님 제사에 참석 못하니까 알아서드래요. 형님, 작년 제사에도 안 오셨잖아요. 어머님 제사에 매번 빠지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사신 지 3년이나 되는 새 시어머니께 순이 할매라뇨. 옆에서 듣기 안 좋네요. 옳지, 둘째 며느리가 맞는 말 했다. 큰며느리야, 네가 아무리 날 정식 시어머니로 인정 안 한다 해도 호칭이 매번 순이 할매가 뭐냐? 대학까지 나왔다고 맨날 자랑질해대면서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그게 뭐냐? 아, 그럼 현지수님 이렇게 부를까요? 아버님이랑 혼인신고도 안 하고 같이 살기만 하면서 내가 그쪽을 시어머니 대접해주길 바래요? 욕심이 과하시네. 순이 할매 생일이라고 가족들 다 모여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원. 그리고 순이 할매는 아버님 애인인데 옛날에 돌아가신 와이프 제사상 차려준다는데 꼬박꼬박 끼고 싶어요? 가난해서 그런지 자존심도 참 없네 그려.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게 돈 없는 거랑 뭔 상관이라고. 네 남편은 대체 누구 뱃속에서 나왔다니? 비록 젊어서 돌아가셨지만 너희들 시어머니가 계셨기에 이 집안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시어머니 제사에 맨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빠지는 게 큰 며느리로서 잘하는 짓이냐? 이 할매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하나니까. 아, 가난한 우리 아버님 뭘 보고 곁에 끝까지 들러붙어 있나 몰라, 거머리처럼. 암튼 동서, 난 그날 애들 운동회 따라갔다가 아마 몸이 많이 피곤할 예정이니까 제사 참석 못해. 그렇게 알아둬. 형님, 그럼 제사 음식이라도 해서 보내시든가 사서라도 보내세요. 매번 저 어머님만 고생해야 하나요? 저도 얼굴 한번 못 뵌 시어머니 제사라고요. 형님은 전업주부시잖아요. 전 회사 다니며 야근하느라 미친 듯이 바쁘다고요. 동서는 결혼해서 7년간 애도 안 생기고 있잖아. 애도 없으면서 뭐가 그리 바쁘다고 그래? 그놈의 애는 둘 중 누구 문제로 안 들어서는 건지 난임병원인데 한번 가봤어? 하긴 둘 다 중소기업 커플이니 맞벌이해도 삼성 다니는 울 남편 한 사람 월급에도 못 미치겠지만. 지금 비꼬시는 거예요? 저희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요. 형님네는 큰아들이라고 결혼할 때 아버님이 빚까지 내가면서 집 사주셨잖아요. 저흰 월세집에서 신혼 시작해서 열심히 벌어서 모으고 있고요. 시댁에서 더 많이 받은 건 형님네인데 왜 매번 할 도리는 저희가 더 해야 하는 거죠? 둘째 며느리 말이 100번 맞다. 그리고 큰애 너는 같은 여자로서 둘째네 애 안 생기는 걸 그렇게 쉽게 입 밖으로 꺼내니? 대체 공감 능력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다음번에 제사 참석 안 해도 좋으니 돈 봉투라도 보내라 그럼. 막말만 해대는 큰애 부부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다.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 봉투씩이나 보내요? 저희 아이들 교육시키느라 돈 많이 나가서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는데 쓸 돈은 없어요. 제사는 지내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들 하시라고요. 산 사람이 살아야지. 죽은 사람 아무리 제사 지내준들 쌀 한 톨이 떨어지나. 시댁 형님은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마구 쏟아내며 늘 불평불만만 하느라 저와 새 시어머니 형님 이렇게 여자 셋이 시댁 부엌에 모이면 늘 말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형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말로 공격을 온팡 당하곤 하죠.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암으로 시어머니를 잃으시고 경비원 일을 하며 힘들게 아들 둘을 홀로 키우셨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쯤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금의 새 시어머니를 만나셨어요. 두 분은 저희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이유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고 계시죠. 새 시어머니는 97년 괌 비행기 추락사고로 남편과 딸 아들을 한꺼번에 모두 잃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고아원 출신이시라 연락이 닿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으시다고 하네요. 저도 어려서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였기에 새 시어머니와 전 모든 면에서 정말 잘 통했어요. 저는 새 시어머니를 진짜 시어머니, 아니 마치 친엄마처럼 여기며 잘 지내고 있어요. 이 글에서도 앞으로 그냥 시어머니라고 표현할게요. 전 미혼모의 자식이었다고 해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 한겨울 편지와 함께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고 하네요. 밤새 죽지 않은 게 용할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있던 날이었는데 어떻게 그 겨울에 갓난아기를 땅바닥에 놓고 가버릴 수 있는지 제 친부모도 참 독하네요. 하여튼 고아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어요. 성인이 되어 고아원에서 나가야 했고 대학 등록금이 무서워 고졸로 중소기업 경리 자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성장 과정에서 나름 똘똘했던 절 좋게 봐주신 고아원 원장님께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첫 일자리였던 자그마한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지방 사립대이긴 하지만 4년제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남편이 너무 멋지고 능력있게 보였어요. 같이 밥 먹으며 대화해보니 혼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도 참 예뻐 보였죠. 남편 중학생 때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그리움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전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도 잘 몰랐고 그저 부모에 대한 큰 원망만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아이를 낳아보니 아기에겐 엄마라는 존재가 세상의 전부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며 착하고 고운 남편의 마음에 푹 빠졌고 눈 떠보니 전 어느새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더라고요. 남편의 고역스러운 형네 부부에 대한 얘기는 거의 듣지 못한 채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만 뵙고 결혼을 진행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 부부는 저희 신혼집으로 반전세를 얻어준 게 질투나서 상견례에도 안 나왔다네요. 어이없는 게 시아버지가 형님 부부는 결혼할 때 24평 아파트까지 마련해줬거든요. 시아버지가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죠. 그런데 저희 9천에 70만원짜리 토론 반전세 보증금을 시아버지가 좀 보태준 게 그리도 질투났나 봐요. 형님 부부는 현재 외벌이에요. 아주버님이 삼성 다녀서 월급이 꽤 되거든요. 전문대 나오고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던 형님은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네요. 다행히 아주버님, 형님과는 다르게 시아버지는 성품이 아주 좋으세요. 경비 일을 하시는데 서울 빈민가 출신이시라 아직도 판자촌 보면 옛날 생각난다며 쉬는 날이면 그쪽으로 봉사활동을 다니시죠. 쌈짓돈을 모아놨다가 판자촌 어르신들께 연탄이나 라면 등을 사다 나르십니다. 몇 년 전엔 아예 판자촌 봉사단체를 본인이 직접 모집하셔서 봉사일을 시작하셨죠. 그 단체에서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 마음이 맞으셨는지 3년간 함께 살고 계시고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따뜻한 말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우리도 늙으면 저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다짐했어요. 이상적인 부부 같아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3년 전 두 분이 살림을 합친다고 선언하셨을 때도 형님 부부는 온갖 막말을 일삼으며 찬물을 끼얹었어요. 평소에도 시아버지가 돈 없다며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으니 말 다 했죠. 지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시아버지가 사줬다는 걸 잊었는지 맨날 돈 없는 양반이라며 돈돈거립니다. 삼성 다니는 큰아들이라며 자랑스러워하던 시아버지도 이젠 찬바람 쌩쌩 부는 이기주의자들인 큰아들 부부를 달가워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둘째인 저희 부부를 예뻐하시고 많이 의지하시네요. 저도 부모님 없이 자란 터라 따스한 마음으로 저희 부부를 아껴주는 시아버지가 친아버지처럼 마냥 좋기만 했어요. 평생을 쎄빠지게 일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처지는 시아버지 어깨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 시아버지 옆에 3년 전부터 밝은 미소의 시어머니가 늘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고마웠어요. 우리 부부는 두 분의 만남을 누구보다 응원해드렸죠. 어머님 하며 극진히 시어머니를 대우해드리니 시어머니도 저를 참 예뻐해주셨어요. 가난해도 모든 게 만족스러웠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물론 제가 25살에 결혼해서 아직 늦은 나이는 아니니 크게 조급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주변에서 난리들이었죠. 특히 형님의 비수 같은 말이 심장을 찌르곤 했어요. 동서 자궁이 문제인 거야? 아님 도련님 정자 운동성이 문제인 거야? 난임병원 가서 검사는 해봤어? 어머,
형님이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져 물으세요. 그런 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세요. 뭘 또 전화까지 해서 무슨 막말을 풀어부으시려고요. 내가 언제 막말을 했다 그래.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대학도 못 나오고 고졸 교육만 받아서 쌍스러운 말만 귀에 들어오나 보지? 이것 보세요. 늘 형님은 이렇게 안 좋은 말만 쏟아내시잖아요. 입에서 막말이 나오려고 해도 머리 필터에서 한번 걸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누구 머리로 눈해? 애미애비도 없고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손이 형님이 걱정해주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따지긴 뭘 그리 따져. 부모한테 버려지고 고아원에서 어렵게 자라서 대학 갈 형편 안 된 게 어디 내 탓이에요? 형님은 얼마나 온실 속에 화초를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서울 4년제라도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방 전문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조건에 왜 전문대밖에 못 갔나요? 벌이가 안 좋았나? 뭐야? 야! 너 동서라고 지금껏 조언해주고 걱정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 조언 반사네요. 조언한답시고 나한테 막말로 상처 준 것만 헤아려도 1톤 트럭이라고요. 다 집어치우고 이번 명절에 음식 어떻게 할 건지 정하기나 해요. 뭘 어떻게 해? 난 아이가 둘이나 있는 애기 엄마고 동서는 프리한 자유인 아니야? 그럼 누가 더 시간 내서 음식을 장만해야겠어. 딱 답이 나오지? 전 직장 다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험관 시술하느라 전처럼 명절일 많이는 못해요. 형님은 또 저랑 어머님께 다 떠넘기고 와서 음식 먹기만 하실 작정이에요? 그럴 거면 돈이라도 두둑히 내시던가요. 맨날 아주버님 억대 연봉이라고 자랑하시잖아요. 그게 뭘 자랑이야. 가족들한테 사실을 얘기하는 것 뿐인데 억대 연봉이라도 우리는 애들 교육비에 월 50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돈 없어. 그리고 나 필라테스에 수영에 골프 연습장까지 다니느라 바쁘니까 명절 준비는 동서가 해. 한 5만 원 던져줄게. 그럼 됐지? 순이 할매랑 둘이 잘해봐. 시어머니한테 순이 할매가 뭐예요? 교양 없이. 다 같이 있을 때 옆에서 들을 때마다 제 얼굴이 다 빨개져요. 어머님이 혼인신고는 안 하셨어도 아버님과 사실혼 관계로 3년이나 사셨으면 시어머니 대접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식으로 시어머니 대접 받고 싶으면 지갑을 오픈하고 자식들에게 좀 베풀든가. 아버님이랑 똑같이 돈 없는 늙은이 같던데 대우만 시어머니로 해달라는 건가? 당최랑 그 할매 맘에 안 들어. 시어머니 대우는 동서 혼자 하든가. 진짜 너무하시네요, 형님. 매번 그렇게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가시려 하나요? 시집 올 때 집을 낼름 받았으면 그 값이라도 하셔야죠. 심지어 아버님이 그 집 형님이랑 아주머님 공동명의로 해주셨다면서요. 아버님이 삼성에 다니는 큰아들이라고 결혼 초반에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사람이 그러면 못 써요. 아니 동서, 어디 손이 형님을 가르치려 들어. 그렇게 심보가 고역스러우니 애가 안 생기지. 아기 천사가 왔다가 도망가겠어? 뭐라고요? 아니 형님, 왜 애기 얘기를 여기에 갖다 붙여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명절에도 형님은 갖은 핑계를 대며 일 못한다고 빠져나갔네요. 전 분한 마음을 꾹 참고 회사 일을 마치고 난임병원으로 급히 달려가서 시험관 시술을 했죠. 제발 이번엔 성공해라. 절실한 마음으로 시술을 받고 집에 와서 침대에 살포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점점 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얼른 옆에서 자던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배가 이상해. 너무 아프면서 배가 볼록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얼른 병원에 가보자. 119에 연락할게.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해보니 복수가 차오르는 거였어요. 이번 시험관 시술도 실패였죠. 남편은 제 건강과 기분을 첫 번째로 걱정해 주었어요. 시험관 시술이 실패할 때마다 엄청나게 실망하며 우울해하던 걸 알았을 테니까요. 자기야, 난 평생 자기만 있으면 돼. 아기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 오히려 아기 있으면 애한테만 집중하게 돼서 부부 사이가 멀어진다더라. 난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 낳고 싶지 않아. 조만간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해서 키워보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뭔 소리야. 강아지도 3명인데 신중히 입양해야지. 그리고 난 아직 32살밖에 안 됐으니 난임 치료에 더 박차를 가해서 아기 꼭 낳을 거야. 자기 정자에도 문제 없다니까. 곧 아기 다시 생길 거야.
시험관 시술도 계속 할 거고. 자기 몸이 너무 축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럼 내 월급이 많진 않지만 우리가 사치 부리는 가정은 아니니 시술하는 동안 자기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쉬도록 하자. 우리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금액도 없이 빠듯한데 애 없을 때 바짝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최대한 회사 다니면서 시술해볼 테니 내 걱정은 하지 마. 에휴, 미안해 자기야. 내가 한 500이라도 벌어오면 형수처럼 자기도 전업주부하며 푹 쉬게 할 수 있는데 나랑 같은 회사 다니면서 뭘 미안해. 나도 능력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 합심해서 얼른 돈 모아서 전셋집으로라도 가야지. 언제까지 월세살이 할 거야. 여튼 이번 명절에 자기 시댁에 못 간다고 얘기해 놓을게. 형수한테도 전화해 볼게. 아이고 여보, 자기가 형수랑 말이 통할 것 같아? 같은 여자끼리도 말 안 통하는 사람인데 차라리 아주버님한테 전화해서 말해보든가 해. 그래 알았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던가요? 아주버님과 남편의 통화를 옆에서 들으니 아주 가관이었어요. 뭐? 이번 명절에 재수씨 아예 못 온다고? 음식 준비도 못 한다고? 그럼 그 순이 할매랑 우리 와이프 둘이서 그 많은 음식을 다 하란 말이냐? 너 미쳐 돌았냐? 어디서 꾀병난 네 와이프 말만 듣고 형한테 전화를 해. 내가 그 말을 네 형수한테 그대로 전달하란 말이냐? 형, 꾀병이라니. 내가 지금 형한테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와이프가 시험관 시술 후에 복수가 차서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 갔다 왔다니까. 지금껏 형수는 맨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댁 일 안 한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손윗 형수라고 내가 아무 말 안 했더니 동생 부부를 우습게 봐? 야, 니네 부부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알랑방구를 꼈으면 요즘에 아버지랑 순이 할매가 니네 편만 들고 예뻐하더라? 우리는 어차피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으니 이번 명절에는 아예 안 갈란다. 내 와이프만 고생시킬 순 없지. 그리고 넌 애 하나 못 갖고 7년을 고생하냐? 에라이 머저리 같으니. 뭐? 형 지금 나한테 머저리라고 했어? 아씨, 형수막 막말꾼인 줄 알았더니 형도 장난 아니구만. 하긴 어렸을 때부터 본인만 알고 엄청 이기적이었으니 말 다 했지 뭐.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말 안 섞을란다. 끊어라 끊어. 어쩜 부부가 그리 똑같은지 옆에서 전화통화를 듣는 내내 경이롭더군요. 어쩔 수 없이 이번 명절에도 저와 시어머니만 명절절 주말부터 쎄빠지게 고생해서 음식을 장만했어요. 명절 당일에 미리 마련해온 전을 뒤집고 있는데 형님 부부가 시조카드를 데리고 빼꼼히 얼굴을 비치더군요. 시아버지가 전화해서 명절 당일에 얼굴이라도 비치라고 해서 온 거였어요.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던 형님은 그마저도 애들 학습지 봐줘야 한다며 애들이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뺀질뺀질 맨날 너무 얄미웠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형님 부부를 무척이나 미워했죠. 그래도 가족이라고 명절 당일에 모여 대화를 나눴어요. 시아버지가 봉사활동을 함께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자 형님 부부는 또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애 부부도 애들 데리고 연말에 판자촌 봉사활동 함께 가보자. 애들 교육에도 좋을 거다. 아버지, 그렇게 더러운 곳에 귀한 우리 애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추운데 거기 백날 가봐야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아버지 경비에서 얼마 번다고 거기에 라면이며 쌀이며 퍼주냐고요 대체? 내가 판자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쪽만 보면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게을러서 그런 곳에 사는 줄 아냐?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런 거다. 그런 사람들이 재기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능력 없고 게을러서 늙어 죽도록 가난하게 사는 거지. 뭐가 불쌍하다고 맨날 퍼줘요. 아버지랑 순이 할매랑 아주 쌍으로 퍼주는 게 눈꼴시라서 못 봐주겠다고요. 돈이나 많은 양반들이면 모르겠는데 경비일해봐야 돈 얼마 번다고요. 너 아직도 내 안 사람한테 순이 할매라고 부르냐? 이런 싸가지 없는 것. 이 사람이 너희들한테 부담 안 주고 싶다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여지껏 돈 없는 내 옆에 같이 살아주고 있는 것도 고마운데 뭐? 순이 할매라고? 고얀 것? 큰아들이라고 막내보다 더 정성 들여 키운 내가 바보지. 재혼을 할 거면 좀 돈 많은 할매를 만나든가. 아버지는 꼭 형편도 어려운 할매를 만나서 아직도 이 좁은 빌라를 벗어나질 못하세요.
여자를 만나고 싶으시거든. 제가 나중에 돈 많은 할매나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 큰애야,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네 아버지랑 함께 살면서 친엄마 같은 마음으로 너한테 정성을 들였는데 내 성의는 다 무시하는 거냐? 내가 너희 집에 퍼나른 반찬이며 고추장 된장이며 그 정성들 싸그리 다 무시하는 거냐고? 그까짓 고추장 된장 다시 다 가져가세요. 어차피 맛도 더럽게 없어서 한쪽 구석에 곰팡이 펴서 버릴 거니까. 아이, 이놈의 집구석은 돈도 없이 맨날 꾸리꾸리하니 재수가 없다니까. 여보, 가방 챙겨. 애들하고 그만 집에 가자고. 그래 이놈들아. 손주들 데리고 다 가버려라. 애비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구이한 것들. 명절 모임에서 형님 부부는 그런 식으로 안 좋게 퇴장했네요. 제가 시집와서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부부가 쌍으로 쌈딱같이 싸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조용히 넘어가는 명절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저희 부부에게 주셨어요. 둘째 며느리 너도 나처럼 고아원 출신이라 부모는커녕 핏줄이 하나도 없으니 명절 되면 친정 가는 여자들이 부러울 거다. 나는 네 맘 다 알아. 날 친정엄마로 여기고 편히 왔다 갔으면 좋겠는데 첫째 내가 또 깽판을 부리고 갔구나. 음식이라도 많이 싸줄 테니 집에 가서 푹 쉬면서 편하게 먹으려무나.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어머님께서 위로 좀 잘해드리세요. 형님네 부부는 늘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가네요. 저도 어머님을 친정엄마처럼 여기고 있어요. 항상 딸처럼 예쁘게 여겨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 요즘 시험관 시술하고 있다며? 그게 여자 몸이 많이 상하는 거라던데 내가 보약한제 지어서 보내줄게. 시험관이랑 병행해서 먹어도 문제없는 순한 걸로다가 그거 먹고 기운 차려서 꼭 임신 성공해서 애기 낳으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해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에휴,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니 비행기 사고로 저 세상 간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는구나. 어려서 저 세상 갔지만 우리 딸도 너처럼 참 고왔는데. 어머님,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자식 먼저 떠나보낸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앞으로 제가 친딸처럼 어머님께 잘할게요. 옛날 생각하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내 마음이 좀 낫구나. 정말 고맙다 둘째야. 너 애기 낳으면 내가 시애미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아주 통 크게 말이야. 그동안 너희 시아버지와 3년간 사실혼으로 살면서 내가 다 계획하는 게 있다. 나만 믿고 아기 생기는 대로 낳고 몸 생각해서 직장도 그만두도록 해. 아니에요 어머님. 일단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게 목표라서 할 수 있는 데까진 직장 다니면서 난임 치료도 병행해 보려고요. 나도 고아원 출신이라 진짜 독립심이 강했는데 너도 그렇구나. 내가 둘째 너만 보면 마음이 짠해. 내가 계획했던 걸 조만간 실행해서 너 편하게 살게 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렴. 그땐 시어머니의 계획이란 게 대체 어떤 건지 알 수 없었기에 마음속에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죠. 하긴 3년간 시아버지와 같이 사시면서 이 집안 가족들의 이면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여튼 절 좋게 봐주시고 아껴주셔서 늘 든든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전부 모이라고 총 집합시키는 일은 매우 드물었지만 시아버지 생신만큼은 항상 다 불렀어요. 형님 부부는 늘 그렇듯 똥 씹은 표정을 하고 빈손으로 시댁에 도착했죠. 아니, 형이랑 형수는 아버지 생신에 케이크 한 조각을 안 사와요? 그렇다고 현금 봉투를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야, 우리 와이프는 건드리지 마. 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도착하자마자 시비냐? 매년 하도 똑같아서 신기해서 하는 말이야. 삼성 다녀서 연봉도 센 사람이 돈 10만 원이라도 아버지 생신 때 드리는 게 그리 힘들어? 집 앞 과일 가게에서 3만 원짜리 과일 한 상자라도 사오든가. 사회생활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예의를 몰라서야 원. 제가 하고 싶단 말이지만 시댁에 불러일으킬까봐 꼭 참고 하지 않던 말을 남편이 대신해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남편이 사이다 발언을 할 때도 다 있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더라고요. 남편의 센 발언에 생일 당사자인 시아버지가 중재하고 나섰죠. 둘째야, 됐다. 내 생일날 선물 바라고 너거들 부르는 거 아니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서로 안부라도 묻자는 거야. 안사람이 미역국 맛나게 끓였으니 그거 먹고 각자 집 가면 되지. 안 그래요, 여보? 그래, 다들 식탁에 앉자. 첫째네는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간다고? 네, 그렇게 됐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요. 어디로 가는데? 제가 말해도 돈 없는 순이 할매가 아실란가 모르겠네. 해외여행이나 가보셨으려나? 괌이요, 괌. 뭐? 괌? 아, 그렇구나. 거봐요. 순이 할매 모르시죠? 괌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비행기 한 번이라도 타보셨나요? 형님, 어머님 97년 괌 비행기 추락사고 때 남편과 아이들 잃은 거 모르셨어요? 어머, 그래? 그래도 그 옛날에 비행기 탈 돈은 있었나 보네? 너 지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그리도 돈 없는 할매로 보이더냐? 니네 첫째네 맨날 나를 그렇게 무시하다간 나중에 큰 코 다치게 될 거다. 큰 코요? 우릴 큰 코 다치게 할 재력이라도 있나? 크게 코웃음이 나네요. 형님, 말씀 좀 조심하세요. 괌 얘기 더 이상 꺼내지 마시고요. 내 입으로 내가 말하겠다는데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친정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하겠다는데. 아, 하긴 그쪽은 효도할 친정도 없는 천의 고아지. 읍스, 말 실수했네. 너 정말 안 되겠구나. 고아 출신이 어디가 어떻다는 거냐. 나도 고아원에서 자라서 독립적으로 잘 자랐고 둘째 며느리도 애가 얼마나 바르게 잘 성장했니. 맨날 돈돈거리며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비꼬고 비난하는 첫째 너보다 100배 낫다. 고아라고 무시하는 거 앞으로 그만둬라. 순이 할매 하나도 안 무서우니 어줍잖은 조언이나 그만하세요. 누가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정말. 기분 나빠서 내가 여보 어서 밥이나 먹고 일어나자고요. 우리 말고 딴 사람들이 아버님 생신 축하해드리는데 우리까지 나설 필요 있나요 뭐? 그래 그러자고. 내 와이프를 조리돌림하는데 기가 차서 진짜. 형님과의 껄끄러운 관계는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지 형님 부부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참 불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나 지금 여의도 성묘병원으로 운정해서 가는 중이야. 아버지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다리뼈가 으스러졌다네.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께 전화 왔어. 어머님도 많이 당황하신 모양이냐. 형님네 부부한테 자기가 연락 좀 해줘. 뭐라고요? 어머머 어떡해. 웬 교통사고야.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 하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나마 생명에 지장 없으시다니 10년 감수했네요. 알겠어요. 얼른 가봐요. 형님한테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해 볼 테니. 저는 놀란 가슴에 터져나오는 눈물을 대충 추스르고 바로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지금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지금 여의도 성묘병원 응급실에 계시다네요. 다행히 의식도 있으시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리뼈가 다 으스러졌대요. 아버님 어떡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어머님도 엄청 놀라신 모양이에요. 뭐? 조용히 좀 말해. 귀청 떨어지겠네 아주. 교양 없이 정말. 나 지금 모처럼 고급 스파에 왔는데 웬 교통사고야. 이거 타임이 정해져 있어서 3시간은 채워야 해. 좀 비싼 스파가 아니거든. 연예인도 많이 오고 말이야. 뭐라고요? 형님, 지금 아버님께서 교통사고 났다는데 스파가 웬 말이에요. 아이들도 다 커서 밥 알아서 다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얼른 아주버님께도 연락하셔서 같이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쪽 부부가 가고 순이 할매까지 있는데 굳이 우리까지 가야 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간병도 안 된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생명에 지장도 없다며. 면죽을 쥔 양반이네. 보통 70대 돼서 교통사고 나면 다들 크게 다치시던데 아버님 굿럭이네 아주. 굿럭? 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이 아줌마야. 아버님이 빚까지 내서 당신네들 집까지 사줬으면 적어도 교통사고 나셨다는데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두 부부가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거? 뭐? 사이코패스? 나 이거 힐링하러 스파 왔다가 웬 봉변이야? 여기 다들 고급 사모님들만 있는 곳이라 큰 소리를 통화 못해서 다행인 줄 알아, 이 옆판네야.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아주 머리채라도 잡을 줄 알라고. 암튼 병원은 당신들이나 가보든지 해. 바쁜 우리까지 오라가라 하지 말고. 형님과의 통화 때문에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인지 아랫배가 땡기면서 하혈을 좀 하더라고요. 시험관 시술을 잠시 중단한 지도 꽤 되었기 때문에 임신일 거라고 예상은 안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고 희미하게 두 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임신 테스트기가 맞나? 하고 다른 테스트기를 뜯어서 재차해보았어요. 이번엔 확실한 두 줄이 나오더군요. 어머나, 내가 임신을 했다고? 결혼 7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기쁨보다는 덜컥 두려움이 앞섰어요. 아기가 중간에 유산이라도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일어서 있으면 혹시 아기가 자궁에 붙어있다가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중력받으면 아기가 떨어지기라도 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재빨리 침대에 가서 똑바로 누운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임신 테스트기 두 줄 나오는데 어쩌지? 일단 침대에 바로 누웠어. 아기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네. 뭐? 정말? 자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여기 응급실엔 나랑 어머님이 있을 테니까 오지 말고. 내일 산부인과 문 열면 가서 정확히 확인해보자. 자기 수고 많았어. 축하해.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병원 문 열자마자 확인해본 결과 임신 9주였어요. 그동안 정신이 얼마나 없었으면 생리 안 하고 지나간 것도 모르고 있었죠. 아기 심장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내 뱃속에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니. 7년 만에 찾아온 생명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기쁘고 흥분된 마음을 추스르고 현실로 돌아와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가 매우 걱정됐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된 간병인이었던 시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려 갑작스레 병원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와야 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코로나 음성이어서 계속 병실에 있을 수 있었고 급한 대로 남편이 휴가 내고 간병을 했지만 중소기업이라 간병 휴가는 인정이 잘 안 되었어요. 저도 임신한 몸으로 회사를 막달까지는 다니고 싶어서 전업주부인 형님에게 SOS를 쳤죠. 형님, 남편이나 저나 회사를 다녀야 하니 형님께서 아버님 간병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나보고 그 좁은 침대에서 자면서 아버지 화장실 용무까지 받으리라고? 택도 없는 소리. 그게 왜 택도 없는 소리예요? 가족이잖아요. 시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있으면서 이 정도도 못해요? 이까지 꽂은 집 하나 받았는데 그렇게나 큰 도리를 해야 하나? 아, 시아버지 몸도 다 닦아드려야 할 거 아냐. 난 못해. 동서 임신했다며? 쥐꼬리만큼 버는 중소기업 이참에 때려치우고 시아버지 간병에 나서는 건 어때? 저희는 집도 없고 반전세로 살면서 월세 내야 하는데 그 돈은 다 누가 벌어다 주나요? 태어날 아기 위해서 막달까진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형님은 뭐 평생 안 늙고 사고도 안 나고 고상하게 살다 가실 것 같아요? 늙고 병들고 때론 사고도 날 수 있고 다 똑같지 뭘 그래요? 동서, 지금 악담하는 거야? 요즘 아버님이 동선의 부부 아주 예뻐하시던데 예쁨 받는 사람들이 할 도리 다 하라고. 난 몰라. 간병인 쓰던가 해. 그럼 간병인 쓸 돈이라도 반반 부담하자고요. 반반?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네. 난 돈도 못 내. 알아서들 해. 저는 서러운 마음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격리 중인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2주간 간병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시며 결국 간병인을 썼네요. 3개월 후 시아버지는 퇴원을 하시게 되었고 퇴원날 시어머니는 뭔가 큰 결심을 하신 듯 식구들을 다 병원으로 부르셨어요. 저희 부부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병원비에 놀라서 형님네한테 반반 부담하자고 제안했죠. 형수, 병원비가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데 우리가 아기용품도 살 게 많고 조리원도 예약해야 해서 돈 들어갈 때가 많네요. 반반씩 부담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 도련님, 우리 그럴 돈 없어요. 전에도 간병비 부담하라고 연락하더니 우리 피 뽑아먹을 작정이에요? 병원비 부담 못해요.
아니, 저희 부부만 자식인가요? 그래요, 형님. 무슨 일만 터지면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아버님 입원해 계실 때 병원에 한 번이라도 얼굴 비쳤어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못 온 거지. 그렇게 백날 첫날 돈 없다면서 아기용품은 다 새 걸로 사게? 그리고 병원비는 카드 할부로 계산하면 되잖아. 아, 여보. 애한테 안 좋으니 괜히 화내지 말고 우리 말도 안 통하는 저 집 식구들이랑은 이제 상종도 하지 맙시다. 계산은 내 카드 11개월 할부로 할게. 야근 많이 해서 카드값 다 갚을 테니 걱정 말고. 자기야. 나 샤넬백 사려고 돈 모아둔 거 다 날릴 뻔했네. 도련님이 이제 우리랑 영 끊자네. 차라리 잘 됐지 뭐. 이렇게 거지 같은 집안이랑 더 이상 엮여서 우리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 얼른 쇼핑이나 갑시다. 스트레스 풀게. 첫째, 니네 지금 한 말 후회 안 하지? 이 집안이랑 영 끊겠다고 한 거? 아주 잘 생각했다. 내가 첫째네 하는 짓이 괘씸하고 내 재산 조금이라도 뺏기기 싫어서 여태껏 니네 시아버지랑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계실 동안 대화 나누며 내 재산이며 다 오픈했다. 순이 할매, 할매한테 재산이란 게 있기나 해요? 이 집안과 영 끊으면 당신과도 영원히 빠빠이지 뭐. 무서울 게 뭐가 있담? 김비서, 잠깐 이리 와봐요. 내 재산 목록 한눈에 보이게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하라고 했죠? 김비서? 시어머니가 김비서라고 부르자 저 멀리 떨어져 있던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황급히 뛰어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가족들은 일제히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열심히 들여다보았죠. 시어머니 이름인 현지수님의 재산 목록표였죠. 나인땡 한남 100평, 에테땡땡 청담 74평 분양권, 타워 땡리스 90평, 롯데 땡땡리엘 90평, 그 외 서울시내 대학가 원룸 30채, 용인 땅 1000평, 판교에 건물 한 채.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었죠. 저희 부부와 특히 형님 부부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다 순이 할매, 아니 어머님 재산 목록이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제야 어머님이라고 부르냐? 넌 참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내가 그리도 가난한 할매처럼 보이더냐? 원래 내가 명품 로고 보이는 옷을 싫어하긴 한다만 그렇게 추리하게 입진 않았는데 믿기 힘들다면 이 부동산들의 등기부 등본이나 한번 봐라. 김비서가 다 들고 왔단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다 시어머니 현지순 당동명이었어요. 근저당이나 대출 하나 없이 깔끔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비싼 집들을 다 월세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전세 보증금 따윈 필요 없는 찐 부자였죠. 첫째네는 둘 다 이 집안과 인연 끊겠다고 했지? 그럼 뭐 볼 것도 없고. 너희 시아버지와 상의한 결과 혼인신고 없이 둘째네한테 이 부동산들 다 증여하기로 했다. 증여세는 이 중에 한 두세 채 팔고 월세 받는 걸로 몇 년간 분할 납부하면 될 거다. 월세가 한 달에 거의 10억은 나오니까 뭐. 너희 시아버지랑 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공기 좋은 시골에 집 한 채 지어 살 생각이야. 현금만 한 100억은 넘게 있으니 평생 다 쓰지도 못하고 죽겠지 뭐. 유언장에 남은 돈은 둘째네한테 또 증여하고 갈 테니 앞으로 예쁜 아기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려무나. 지금껏 고생 많았다. 어머님, 큰며느리인 저를 잊으신 건 아니죠? 아버님이 큰아들인 저희 남편을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제발 저희 이대로 내치지 말아주세요. 불쌍한 저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요.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버릇없게 됐던 거 다 사죄드릴게요. 저희도 한 10억만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께 10억은 껌값이잖아요. 10억짜리 껌도 있다냐? 첫째 니네 때문에 내가 재산 숨기고 조용히 3년을 살아왔던 거다. 니네 시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돈만 보고 내게 득달같이 달려드는 남자들도 많았기에 숨긴 것도 있고. 돈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돈 벌기 위해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지만 이젠 돈 냄새도 싫다. 내가 혹시라도 혼인신고하면 첫째 니네한테 1원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 아주 악랄하기 짱이 없는 니네한테 적선을 하느니 내 돈을 바다에 상어밥으로 내던지는 게 낫지. 니네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인연 끊고 더는 보지 말자꾸나. 내가 경호원을 써서라도 내 곁에 못 오게 할 테니 얼른 꺼지거라.
어머님, 그동안 불효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한테 딱 10억이라도 적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김비서, 경호원들 불러서 첫째 부부 좀 내 곁에 못 오게 해. 병원에서 무슨 심파 찍는 것도 아니고 웬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 부르스야. 아, 딱 싫어. 둘째네야, 아버지 모시고 얼른 집에 가자꾸나. 나머지 얘기는 집에 가서 들려줄게. 못단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구나.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소유의 하얀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도착하니 변호사분이 이미 와 계셨고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증여 작업이 진행되었죠. 증여세를 내고 나서도 몇백어치의 부동산이 저희 부부의 공동 소유로 되었네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옛날에 신문에 날 정도로 고아 출신으로 엄청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었어요. 워낙 소박하신 분이라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시어머니께 받은 집들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들어가 아기방 꾸미고 가사 도우미 쓰면서 여유롭게 출산 준비하라시는데 대체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할지 선택을 못하겠네요. 남편과 함께 기존에서 살던 월세집에서 서로 멍 때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형님 부부로부터 오는 연락은 철저히 차단하고 만나지도 말라고 경호원까지 붙여주셔서 그 외의 소식은 잘 모르겠네요. 뭐 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니니 잘 먹고 잘 살겠죠. 전 앞으로 태어날 아기만 신경 쓰며 행복한 생각만 할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마음보를 곱게 쓰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보 좋으신 여러분들도 다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가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얼굴에 분칠한 것들은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특정 직종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말에 100배 공감해요. 저를 비롯해 저희 친정 식구들이 그 분칠한 인간의 연기에 8년이나 속고 살았거든요.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배신은 정말 뼈 아팠어요. 살이 찢긴 것보다 아픔이 더 깊고 오래 가거든요. 다시 곱씹어 봐야 좋을 게 없는 관계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는 건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건 대학로 어느 소극장에서였어요. 그날은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가 생애 첫 연극을 보러 간 날이었어요. 직장 동기의 사촌 언니가 해화동에서 연극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얻은 초대권으로 연극을 보러 간 거였어요. 작품 제목은 익히 들어 아는 거였지만 출연 배우들은 모두 생소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동기 말로는 출연 배우 중에 팬클럽까지 있는 인기 배우가 있다고 했는데 딱히 관심이 없던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그게 누구인지 몰랐어요. 연극이 끝나고 극장 근처 냉삼겹살 집에서 배우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지인들이 모여 뒤풀이를 했어요. 저는 동기의 사촌 언니 초대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저는 평소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배우들한테 관심이 있는 편도 아니라서 그저 맥주에 냉삼겹이나 먹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필 제 옆에 앉은 남자 배우가 워낙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시선이 저희 자리로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고기 한 접 집어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는 안 듣고 먹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이죠. 결국 맥주만 홀짝거리며 마시다가 어느 순간 훅 가고 말았어요. 술을 마셔본 경험이라고는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가졌던 OT 때랑 학교 축제 때 친구네 과 주점에서 마셔본 게 전부였어요. 이후엔 취업 준비다 뭐다 하느라 사실상 술을 마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 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상대에서 분위기에 취해 술을 마셨던 게 화근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들은 다 가고 저랑 제 옆에서 말발을 세우던 남자 배우만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정신이 들어요. 데려다 주고 싶어도 집을 몰라서 깰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자는 술자리에서 보여주었던 화려한 언변은 어디 가고 무척이나 수줍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 남자가 제가 잠드는 바람에 집에도 못 가고 깰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에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그 자리에 혼자 두고 간 동기가 야속했어요. 어떻게 모르는 남자 옆에 저만 두고 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물론 술에 취해버린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요. 나중에 동기한테 따져 물었더니 자기도 먼저 취하는 바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남자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본인이나 지인들이 새로운 작품을 올리거나 쫑파티가 있을 때면 빠지지 않고 연락을 해왔어요. 당시 저는 직장에서 신입이라서 선배들 잔심 부리며 사무실 내 허드렛 일이나 하던 때라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던 때였어요. 퇴근 후 동기들이랑 만나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도 다들 바쁘고 힘든 때라서 따로 약속을 잡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먼저 제게 연락을 해주고 제 일정에 맞춰주는 남자랑 상대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나서 같이 연극 관람도 하고 배우들과 안면도 트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연극에 그리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남자와 친해지면서 취미가 연극 관람이 되었어요. 눈앞에서 무대 위 배우의 연기를 호흡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렇게 연극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나를 연극으로 끌어들인 그 남자한테도 빠지게 되었어요. 남자는 무대 위에서는 왕도 되고 멋진 사업가도 되고 사랑의 목숨까지 던진 청년의 모습으로 분했지만 현실에선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택배 일을 경험하며 가까스로 연기자 생활을 이어가는 무명 배우에 불과했어요. 딸이 이런 남자랑 사귄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이 반가워하실 리가 없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받던 용돈보다 월급이 적은 남자랑 만난다는데 왜 걱정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잠깐 사귀는 건 몰라도 깊은 사이로 발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인사를 시켜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들의 반응이 완전 180도 바뀌었지 뭐예요. 제 남자친구가 외향적인 성격은 아닌데 의외로 사교적이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실제로 그래요. 아무튼 그런 성격 덕에 평소 사람을 금방 사귀는 건 알았는데 그게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통할 줄은 몰랐어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사람을 그대로 수어 삶았는지 아빠는 제 남자친구를 아들처럼 대하셨고 엄마는 아예 호칭을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딸만 둘인 집에 아들이 하나 생긴 것처럼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한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남자친구가 아주 영악하게 저희 부모님을 꼬셨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요. 제가 사생아라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어릴 때 친구들이 아빠랑 목욕탕 가는 걸 볼 때마다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엄마가 부족함 없이 다 해주려고 노력하셨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저랑 목욕탕 가지 않으실래요?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아빠가 매몰차게 거절을 하겠어요. 안 그래도 아들이 없어서 목욕탕에 아들과 함께 가는 게 소원이었던 아빠인데 말이죠. 결국 남자친구의 그 말로 인해 아빠와 남자친구는 짧은 시간 동안 무척 가까워졌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제 남자친구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는데 그 이유 또한 아빠와 가까워진 것과 비슷했어요. 엄마 역시 제 남자친구의 가슴 아픈 가정사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셨거든요. 당시 남자친구는 연영과를 휴학하고 작은 극단에 들어가 연극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고향이 포천이라서 출퇴근이 불가능해 혼자 서울살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아버지가 저랑 살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외갓집에서 외할머니랑 둘이 살게 됐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자친구의 외할머니께서는 이듬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남자친구는 지낼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랑 부모님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건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외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제 동생을 임신하셨다고요. 기분이 묘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표정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꾸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그러더니 고시원 얻어줄 테니까 서울에서 혼자 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새아빠가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동생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 소리까지 듣고 어떻게 같이 살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어요. 명절에도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외롭게 혼자 지내서 그런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극단 생활이 너무 좋더라고요. 무방비 상태로 들었던 남자친구의 가슴 아픈 가정사에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많이 놀랐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 감정이입이 되셨는지 제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달라지셨거든요. 엄마는 집에서 밑반찬을 만들 때마다 혜성이 가져다 주려며 반찬을 따로 담아주셨고, 아빠는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갈 때면 제 남자친구도 부르라고 하셨어요.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마치 친자식을 생각하듯 제 남자친구도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한 가족처럼 되고 말았어요. 제 여동생과도 처음 본 날부터 오빠 동생으로 지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서 남자친구가 우리 가족으로 스며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제 가족들과 가까워지면서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우리 둘이 다퉜을 때예요. 이유가 있어서 싸웠을 텐데도 저희 가족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 남자친구 편을 들었어요. 혜성이가 잘못했으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난리니? 혜성이 성격이나 되니까 너랑 사귀는 거야. 넌 누구 닮아서 성질이 그렇게 드센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를 낳아준 엄마가 이런 말을 한다니 믿어지세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다투면 손해를 보는 건 매번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 싸워도 가족들한테 말을 안 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과 오래 연애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성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남자친구를 포함해 온 가족이 속초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 식당에서 서빙하던 분이 저를 가리키며 그러시는 거예요. 며느리냐고요. 그러면서 제 남자친구 보고는 아들이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고 그러지 뭐예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가족들이 그저 피식 웃고 지났는데 그분만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이후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제 남자친구가 이 집 아들이라고 생각하곤 했거든요. 돌려 말하면 그만큼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 사이에 거리감이 없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제 나이 24세 만나 30살이 될 때까지 6년이나 연애를 했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남자친구의 벌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무대에 서는 달도 조금씩 줄어갔고요. 이제는 슬슬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무렵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하는 일에 대해 아무런 터치가 없던 아빠가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혜성아, 이제 할 만큼 해보지 않았니? 너도 이제 30도 훌쩍 넘겼는데 언제까지 돈도 안 되는 일에 매달릴 거니? 꿈도 좋지만 이제는 가정도 이루고 현실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지민이도 이제 30이야. 이제는 너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아빠는 제가 기약 없이 나이를 먹어가는 게 걱정되셨는지 그동안 참았던 말을 어렵게 꺼내셨어요. 그러시면서 남자친구의 일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빠 말씀이 틀린 것도 없고 거기다 일자리까지 주신다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하던 일을 포기하고 아빠 뜻에 따를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도 더는 버텨봤자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들어가고 극단 내에서는 입지가 좁아져서 후배들한테까지 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거기다 일찌감치 연극을 그만두고 취직을 했던 친구들이
가정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식 낳고 이러고 사는 걸 보면서 갈등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막상 저희 아빠한테 연기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착잡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조건이 좋은 건 사실이잖아. 자기처럼 경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자리를 준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아빠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제 우리도 30대야. 언제까지나 꿈을 쫓아 살 수는 없다고. 남자친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끄는 것 같아서 보다 못한 채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제 말이 기분이 나빴던가 봐요. 야, 너 내가 우습냐? 너네 아빠가 날 한심하게 보니까 네 눈에도 내가 병신 같아 보여? 그래, 나도 내가 배우로서 가망 없는 거 알아.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끊고 사냐고. 한 달만 시간을 줘.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한 달 동안 가까운 동남아로 배낭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본인이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결국엔 제가 왕복 비행기표와 현지에서 쓸 비용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태국과 인근 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온 남자친구는 결심이 섰는지 극단에서 나와 저희 아빠가 주선해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남자친구 최종 학벌이 대학 중퇴였기 때문에 봉급은 고졸 사원에 맞춰졌어요. 원래는 한 달간의 인턴 기간 이후 고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였지만 저희 아빠 덕분에 제 남자친구는 미리 고용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인턴 기간 동안 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말이죠. 그렇게 30대 중반 나이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빨리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타고난 성격이 빛을 발한 셈이었죠. 입사하고 이듬해 우리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남편 쪽 가정사를 다 아는 저희로서는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솔직히 자식을 버리다시피 하고 재혼을 하신 시어머니인데 저라고 만나서 좋은 얼굴을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죠.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건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물었더니 의외로 쉽게 대답하더라고요. 뭐하러 불러? 어차피 날 아들로 생각도 않는 사람인데. 아마 불러도 안 온다고 할걸? 그냥 너희 쪽 식구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하자. 그래 뭐 자기가 그러자면 할 수 없지. 그럼 극단 사람들이랑 회사 사람들만 부르는 걸로 할까? 그랬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며 극단 사람들을 뭐하러 부르냐고 하지 않겠어요? 나 이제 영국 쪽은 싹 잊고 사는 사람인데 왜 다시 들쑤시려고 그래? 극단 사람들 보면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은 안 해? 그냥 다 잊고 새 출발하고 싶으니까 현재 다니는 회사 사람들만 부르는 걸로 해. 여전히 연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살짝 충격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년 넘게 한 식구처럼 어울려 지내며 작업을 해온 사람들인데 결혼식에는 불러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당사자인 남편이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솔직히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결혼식은 저희 쪽 집안분들과 부모님, 지인, 제 친구들과 남편 직장 동료들만으로 조촐하게 진행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과 알고 지낸 건 꽤 되지만 정작 남편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극단 사람들과 자주 보긴 했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뜸해지게 됐거든요. 저도 회사에서 연차가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전처럼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극단을 나오기 2, 3년 전부터는 아예 극단 사람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청첩장을 보내기도 좀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극단 사람 중 누구한테라도 저희 부부의 결혼 소식을 알렸더라면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연기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남편은 어느새 완벽하게 직장인의 삶에 녹아들게 되었어요. 자신이 언제 연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생활 패턴이며 사고방식까지
완벽하게 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에야 아빠한테 들은 얘긴데 그동안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접고 손을 터는 게 이득인 상황이었지만 저랑 여동생 걱정에 그러지 못하셨던 거죠. 그러던 차에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저 하나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맞사위감이 결혼에는 관심도 없고 사귄 지 5년이 넘도록 돈도 안 되는 연극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셨겠어요. 그렇다고 내 자식도 아닌데 함부로 연기를 해라 말아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소가리만 하시다가 더는 회사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맞사위감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꺼내셨던 거예요.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 부모님은 사시던 집도 팔고 경기도 신도시로 이사를 하셨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텃밭도 가꾸시고 소일거리를 하시며 노년을 보내시겠다면서요. 하지만 천성이 부지런한 아빠는 그곳에 가셔서도 쉬지를 못하셨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일을 찾아 나서셨거든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자니 좀이 쑤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근처 식당에 취직해 숯불을 피우는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이후에는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환갑을 바라보는 연세임에도 일의 귀천을 가리지 않은 채 말이죠. 그런 아빠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 그만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예, 네 아빠는 사막에 던져놔도 자기 먹고 살 길은 찾아낼 양반이다. 그러니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나 잘 지내. 환갑을 바라보는 부모님이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신 게 마음에 걸려서 연락을 드렸더니 엄마는 오히려 저희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쨌든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뒤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잔뜩 화가 난 동생은 다짜고짜 이렇게 묻더라고요. 언니, 알고 있었어? 아빠가 평일엔 식당 일 하시고 주말엔 편의점 알바까지 하신다는 거? 엄마랑 통화하면서 들었어. 아빠는 그 연세에 무슨 힘이 남아서 젊은 애들이라는 일까지 하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동생은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인데 아빠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래? 언니랑 형부 때문이잖아. 언니 결혼할 때 아빠가 전세 보증금 해줬지. 게다가 그 집 채우는 혼수도 아빠가 다 해줬잖아. 안 그래?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던 집 팔아서 언니 결혼하는데 다 쓰신 거라고. 지금 엄마랑 아빠가 사는 집 그거 임대 분양 받은 집이야.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감당이 안 돼서 지방까지 내려가신 거라고. 말이 좋아 분양이지. 10년 뒤 분양받기 전까지 매달 월세 내며 살아야 하는 집이란 말이야. 있는 돈 보증금으로 다 넣고 생활비에 관리비에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집에서 놀 수 있겠어.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300은 되는데 놀면서 어떻게 그 돈을 감당하겠냐고. 언니랑 형부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양심이 있으면 당장 전세금 빼서 아빠 드리란 말이야. 동생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집 한 돈으로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얻어가신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제 결혼 자금 만들어주시느라 할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가 맏딸이기는 해도 그동안 부모님께 해드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해드린 건 고사하고 늘 도움만 받아왔거든요. 결혼만 해도 그래요. 동생 내외는 결혼 자금도 둘이 알아서 마련한 덕에 저희 부모님은 축의금 받은 거 신혼여행비로 쓰라고 주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내 부모 노후 자금까지 빼먹었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모르면 모를까 알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날 밤 남편한테 낮에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곤 전세금을 빼서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할 수 있는 수준의 월세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하자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할 줄 알았는데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지 뭐해요. 에이, 기왕 해주신 건데 그냥 살지 그래. 괜히 보증금 뺏어 드리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좋아하시겠냐고. 우리 마음 편하자고 보증금 뺏어드리면 장인 장모님 마음은 반대로 무거워질 거 아냐. 내가 나 편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그렇잖아. 그리고 이미 경기도로 이사까지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 돈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괜히 부모님 마음만 상하게 하는 거지. 아니, 난 돌려드리기 싫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거지. 제 귀가 팔랑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돈을 드린다고 부모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매달 생활비를 좀 보태드리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지민아, 우리 애 안 가질 거야? 아니 막말로 애 없이 딩크족으로 살 생각이라면 버는 족족 부모님한테 드리든 어쩌든 상관없어. 그런데 우린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네가 너희 부모님 생활비 대드리자고 하는 건 받고 말하면 미래에 있을 우리 아이한테 들어가야 할 돈을 미리 빼서 드리자는 거랑 같은 거야. 어때? 그래도 되겠어?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어. 너도 알다시피 난 너희 부모님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다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가야 할 몫을 미리 뺏는다는 게 글쎄다. 과연 잘하는 일일까? 남편 얘기를 들으니 마치 제가 잊지도 않는 우리 아이 돈을 뺏어서 내 부모한테 효도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들으면 들을수록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무튼 남편의 말장난에 휘둘리긴 했지만 그래도 당장 부모님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매달 생활비의 일부를 떼서 부모님 용돈으로 보내드렸어요. 엄마는 한사코 마다하셨지만 저도 그냥 물러설 수만은 없어서 괜히 허세를 부렸어요. 엄마 딸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성과급이 많이 나오니까 걱정 말고 받으시라고요. 그러자 엄마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딱히 남편 허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일전에 말을 하기도 했고 남편도 부모님께 생활비 보내드리는 걸 반대하지는 않아서 일단 공동 생활비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사후 보고를 했는데 글쎄 남편이 버럭 화를 내지 뭐예요. 이미 일 다 저질러 놓고 이제 말하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저를 못 믿겠으니 앞으로는 공동 생활비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야,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원래는 우리 집 빼서 보증금 다 드렸어야 하는 거야. 그걸 몇 푼 안 되는 용돈으로 퉁치는 셈이라고. 그리고 자기도 용돈 보내드리는 건 상관없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성질이야? 야, 그건 어디까지나 네가 하도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한 거지. 솔직히 어떤 미친놈이 처갓집에 돈 보내고 싶겠냐? 암튼 공동생활비에서 뺏어 쓴 돈은 네가 채워놔. 꼴랑 50만 원에 이 난리를 치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많이 도와줬는데 고작 50만 원이 아까워서 이러다니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도 그렇게 아까워서 날리면서 보증금 빼서 드리겠다는 말을 믿으라고요? 어림도 없죠. 서운한 마음이 커서 그런가 이후로는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에 하나같이 믿음이 안 갔어요. 이런 야박한 사위놈인 줄도 모르고 엄마는 제게 받는 용돈이 부담스러우셨는지 사위가 좋아하는 열무김치며 장조림, 그 밖에 간장게장까지 반찬을 한알음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고는 좋다고 달려들어 코를 쳐박고 먹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열이 받던지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기고 싶더라고요. 한번 정이 떨어지니까 밤에 잘 때 남편의 숨소리도 듣기 싫을 정도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림을 합치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싸우고 나니까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곤혹스러웠어요. 특히나 냉전 상태일 때 집안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건 정말이 최악이더라고요. 아빠 생신이 주중이라서 다들 직장 때문에 시간이 안 되니 주말에 동생네 부부와 함께 친정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 앞에서 싸운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웃고 있자니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어떻게든 티를 안 내려고 억지 웃음을 지으려니 볼따귀에서는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었어요. 엄마가 미리 차려두신 생신상에
제가 사간 케이크와 동생이 사온 샴페인까지 더해서 모처럼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준비해간 선물을 드렸어요. 동생네는 공기압으로 다리를 주물러주는 안마 기계와 현금을 드렸고 저는 20만 원을 넣은 현금 봉투를 준비했어요.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위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침에 남편한테 맡겼더랬죠. 남편이 아빠한테 돈 봉투를 건네자 동생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봉투를 낚아채며 그러더군요. 형부가 웬일이래? 아빠 생신에 돈 봉투를 다 준비하고? 우리 짠돌이 형부가 얼마나 넣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그리고 봉투를 열어 손가락으로 지폐를 헤아리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와, 역시 형부답다. 우리 집에서 아빠 생신 선물로 단돈 5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형부가 유일할 거야. 그동안 형부가 우리 아빠한테 받은 용돈만 해도 수백은 될 텐데 정말 너무한다.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던 동생이었지만 형편없는 액수를 확인하고는 자기가 더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중요한 건 그때까지도 저는 동생이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침에 5만 원권 4장이 든 봉봉투를 남편 손이 쥐어주었으니까요. 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액수가 20만 원에서 5만으로 줄어들겠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장난 그만하라고 한 소리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정색을 하며 자기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고 되려 화를 내지 뭐예요. 안 그래도 저희 집 전세 보증금 문제로 최근에 다툰 적이 있던 동생이라서 얘가 아직 그때 일로 앙금이 남아서 일어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봉투를 확인한 엄마 역시 실망스런 표정을 짓는 걸 보고는 동생이 장난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이런 짓을 벌일 사람은 남편뿐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남편을 베란다로 불러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어차피 이젠 회사도 정리했고 우리가 더 받을 게 있겠냐? 받을 건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20씩이나 줘. 5만 원이면 족하지.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요즘엔 초등학생 조카 생일 선물도 5만 원짜리는 안 해. 그런데 하물며 장인 생신에 5만 원이 뭐냐?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 줄이나 알아? 매부는 70만 원이 넘는 안마기에 현금도 50만 원이나 넣어서 드렸던데 20만 원을 다 드려도 모자랄 판에 거기서 15만 원이나 빼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창피하지도 않아? 아 됐어. 이미 다 끝난 일 가지고 난리냐. 그나저나 장모님도 참 그래. 그냥 나가서 먹자니까 굳이 집에서 차리시겠다고 하더니 소갈비도 아니고 돼지갈비찜을 하셨더라. 요즘에 누가 돼지갈비찜을 먹냐? 에이 5만 원 낸 거 반도 수거 못하겠네. 남편은 투덜거리며 얼른 거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 아빠 생신 선물로 5만 원도 아깝다던 남편은 그날 누구보다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돼지갈비를 누가 먹냐고 투덜댈 때는 언제고 앞접시에 뼈가 수북하게 쌓이도록 신나게 퍼다 먹었더라고요. 매부 앞에서 그런 남편이 어찌나 창피했나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기 전 30만 원을 넣은 돈 봉투를 아빠 책상 위에 두고 왔어요. 뒤늦게 발견하신 아빠가 전화를 하셔서는 그러시더라고요. 혜성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그래도 그놈이 나한테는 아들이나 진배 없는 놈 아니냐.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니. 네 남편 흠결만 보려 하지 말고 늘 잘한다 잘한다 칭찬부터 해줘. 그럼 혜성이도 차차 나아질 거다. 아빠는 당신 맞사이가 어떤 마음으로 5만 원밖에 안 드렸는지 모른 채 끝까지 맞사이 편을 드셨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친구와 회화동에서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신세한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점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 아는 입사 동기로 남편과 만났던 그 연극 뒤풀이에 저를 데려가 주었던 그 친구였죠.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고는 바로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최근에 다시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직원은 아니고 계약직, 애 딸린 유부녀의 경단녀를 정직원으로 받아줄 회사가 어딨겠어. 그런데 지민 씨는 아직 회사에 다니는 걸 보면 미혼이야? 아니 작년에 결혼했어. 자기도 알 거야.
자기 사촌 언니네 극단에서 같이 있었던 이혜성 씨. 제가 남편 이름을 말하자 동기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확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혜성이 오빠랑 결혼을 했다고? 이거 완전 개쓰레기네. 지네 엄마는 우리 언니한테 맡겨놓고 지는 세상가를 가? 얼굴이 벌겋게 변해서는 제 앞에 있던 술을 벌컥벌컥 마셔댔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숨겨왔던 진짜 남편에 대해서요. 남편은 애초에 대학에 들어간 적도 없었고 지방에 있는 작은 극단에서 활동을 하던 배우였다더군요. 그러다 농아로 연영과 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어울리다가 그중 한 여학생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도움을 준 여학생이 바로 동기의 사촌 언니였죠. 옷가방 하나 딸랑 들고 서울로 상경한 남편은 동기의 사촌 언니 원룸에서 함께 지냈다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저를 처음 만났던 그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알게 되고 얼마간은 친구로 지냈으니까 그때 사촌 언니랑 사귀고 있었던 건 사실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저랑 사귀게 되었을 무렵에도 사촌 언니랑 사실혼 관계였단 거예요. 그냥 둘이서만 같이 살았던 게 아니야. 시골에 있던 자기 엄마까지 서울로 모셔와서 같이 살았다고. 그렇게 혼인신고라도 하고 살라고 했는데 그 인간이 어찌나 요리조리 피해가든지. 안 봐도 뻔했어요. 남편은 특유의 말발로 사촌 언니를 구워 삶았을 테고 부잣집 고명딸이던 동기의 사촌 언니는 팔자에 없는 시집살이까지 하며 살았을 게 뻔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닌 남자와 그의 엄마까지 먹여 살리면서 말이죠. 제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냐면 이 시기가 저랑 사귀던 때랑 겹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한 달만 시간을 달라며 동남아 여행을 갔었다고 했잖아요. 동기한테 들어보니 그때 남편은 사촌 언니랑 이별 여행을 떠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준 항공권에 제가 준 달러와 제 카드까지 쓰면서 말이죠. 이 인간이 저랑 결혼할 때 자기 엄마를 끝까지 감췄던 건 그동안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그랬던 거였어요. 애초에 사생아도 아니고 모친이 재혼을 한 것도 아닌데다 사실혼 관계인 여자한테 자기 엄마는 맡겨놓고 있다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지민 씨, 솔직히 난 지민 씨도 피해자라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 사촌 언니가 그 인간한테 당한 건 도저히 참고 넘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결심이 서면 알려줘. 그날 동기랑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데 격해진 감정을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어서 집까지 오는 몇 번이나 길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처음엔 이 인간한테 속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서 울었고 그게 어느 정도 진정되자 천하의 개쓰레기 같은 놈한테 속아 마음을 내주신 우리 부모님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그동안 자식처럼 믿고 아끼셨던 부모님은 오죽하랴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복수를 할 때 하더라도 일단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는 게 먼저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월차를 내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회사 동기한테 들은 얘기를 전했죠. 솔직히 그 말을 하기 전까지도 혹여 부모님이 충격을 받아 쓰러지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이게 웬걸. 저보다 더 담담하시지 뭐예요. 물론 화를 내시긴 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딱 한 가지 감정으로 화를 내셨어요. 그 감정은 바로 분노였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이 감히 내 딸을 가지고 놀아? 얼굴에 분칠한 놈들을 믿지 말라고 하더니 그 말이 찰떡이었네 그래. 넌 어쩔 셈이냐? 그놈을 용서해줄 생각은 아니겠지? 그러자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아우 됐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다. 지 부모까지 팔아가며 남의 등쳐먹고 사는 놈들은 절대 못 고쳐.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그 악취가 어디 가냐고. 그러니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갈라서. 그놈한테 쏟아부은 시간이 아까워 머뭇거려진다면 절대 그러지 마라. 시간 끌어봤자 그놈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혼을 권유해 주신 부모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입사 동기의 사촌 언니와 함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거든요. 집도 그렇고 집안 살림도 그렇고 남편이 해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쫓는 것도 간단했어요. 동기의 사촌 언니 역시 사실혼을 근거로 남편한테 위자료를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시어머니 부양까지 떠넘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청구했어요. 저 역시 그동안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빌려갔던 돈과 결혼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죄를 물어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당장 남편한테는 이런 돈을 상환할 만한 돈이 없어서 급여와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저랑 사촌 언니 사이를 오가며 설득을 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이미 이 인간의 본색을 아는 이상 속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떻게 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결국엔 제 앞에서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와, 그 모습에 진심 토 나올 뻔했지 뭐예요. 예전엔 이런 연기를 어떻게 참고 봤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요즘에도 저는 남편과의 소송건으로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어요. 사실 이 인간에서 한몫 제대로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 만큼 가해자인 너도 좀 힘들어 보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마음 편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무거운 죗값을 받게 되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인연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